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20년을 넘게 산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과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지난 세월 큰 싸움 없이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관광관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2번 아이가 생겼었는데요. 2번 다 이유 없이 유산이 되는 바람에 아이를 2번이나 잃었거든요. 그 이후 난소에 종양이 생기면서 수술을 한 뒤로는 아예 임신 생각을 접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물론 한 번씩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야 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은 일에 대해 더는 욕심내지 말자 마음으로 접었습니다. 남편은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죽기 전까지 1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돈만 쫓으며 살길래 걱정이 됐었는데 만나다 보니 이런 남자랑 살면 평생 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대학교 모임에서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났어요. 남편은 같은 대학 선배였는데 졸업하고 만났더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심지어 모임을 함께한 친구들과 선배들이 다들 남편을 부러워했어요. 뭐야, 진표, 너 차 바꿨어? 우와, 저거 1억은 넘는 차 아니냐? 너 요즘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더니 진짜 많이 벌었나 보다? 야, 너 몰랐구나? 진표 이 자식 이번에 투자한 회사 상장해서 완전히 돈방 속에 앉았잖아. 진표, 너 이번에 서초동 오피스텔도 엄청 올랐다며? 아이고, 소식도 빨라요. 그냥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살다 보니 운이 좋았지 뭐. 서초동 오피스텔은 이번에 팔고 한남동으로 이사했어. 한남동? 설마 아파트? 신축인데 넓고 괜찮더라고. 와, 우리 나이에 한남동 아파트에 살다니. 그것도 자가로. 이진표, 너 진짜 출세했구나? 이 정도로 출세는 무슨. 주변에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집도 몇 채씩 있고 외국에까지 집 사고 그래. 자식 겸손하게. 앞으로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하자. 너만 잘 나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좀 잘 나가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의뢰 남자들끼리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허세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대학 때도 투자 공부한다고 주식이랑 부동산 관련 책만 파고 다니는 걸 보긴 했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임 때마다 계속 만났는데 정말 성공하기는 했는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겉보기에도 사람이 점점 부티가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고작 30밖에 안 됐을 나이인데 소문에 벌써 자립해서 자수성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주변에는 여자들이 항상 들끓었어요.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모임 장소에 남편만 나타나면 여자들이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잘난 애들을 다 마다하고 저에게 고백했어요. 바쁜 와중에 대학 친구들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오던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대학 때 복학생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관심 있다고 고백을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그거야 옛날 일이니 남편이 아직도 저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또 고백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때는 남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졸업하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끌리더군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의 고백을 덥석 받았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저와 남편을 두고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저와 남편이 사귄다는 소식에 뒤에서 선배나 후배들이 저를 가지고 속물이라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혜 선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진표 선배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녀도 관심도 없더니만 지금 와서 진표 선배 잘 나가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모임 때도 혼자 술도 안 마시고 고생한 적 있더니만 뒤로는 열심히 진표 꼬시고 있었던 거지.
성격 같아서는 너희들이 뭔데 뒤에서 숙덕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사실 저에게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당시에 제 상황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보니 욕을 먹더라도 남편과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만은 제가 생각해도 속물이 맞으니까요. 저에게도 남편이 간절했던 게 저는 남편과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공사장을 전전하시며 벌어온 돈으로 동생까지 네 식구가 간신히 먹고 살았었는데 제가 대학 때 아버지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어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지경이었죠. 저는 대학 때부터 내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싹 다 제 손으로 벌어야 했기에 연애니 결혼이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만이라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예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딱 맞는 남편감이었죠. 물론 경제력만 보고 홀라당 넘어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남편과 결혼하는데 그 점이 가장 크게 적용한 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남편 첫사랑이래요. 남편은 저에게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식장부터 신혼집, 가구, 가전까지 모두 다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해줬어요.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며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과의 결혼으로 제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남편과 저는 유명 배우들과 재벌 자제들만 산다던 한남동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결혼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이게 꿈이라면 이대로 평생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생이 호락호락할 리만은 없습니다. 제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에도 복병이 있었어요. 복병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식구가 아니라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 이야기한 대로 남편은 자수성가했습니다. 원래 시댁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성공하면서 시댁 상황도 많이 변했나 보더라고요. 원래 시댁에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빚도 다 갚는 건 물론이었고 시부모님 소원대로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을 사드리고 땅도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동생이 20대 초반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왔을 때 동서를 만나 사고를 쳐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직업도 없었던 시동생과 대학생이었던 동서를 위해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준 건 물론이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시동생네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생활비를 입금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저로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야 연세도 있으시고 따로 버시는 거 없이 농사만 지으시니까 자식으로서 도와드릴 수야 있다지만 동선에는 생활비까지 왜 주는 거야? 동서나 서방님이나 둘 다 아직 젊은데 돈은 본인들이 일해서 벌어야지. 사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서방님이나 동서나 둘 다 멀쩡하게 대학까지 나와놓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둘 다 철없을 때 아기 낳아서 아둥바둥 키우며 살다 보니까 애 키우랴 나가서 가장 노릇하랴 힘든지 둘이 매일 싸우는 것 같더라고. 그럴 바에야 내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애 클 때까지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육아만 하라고 했어. 동서랑 시동생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동서는 매일 시부모님이랑 부딪히고 시동생은 돈 벌겠다고 나가서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니 오히려 남편이 신경 쓸 게 더 많았답니다.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며느리의 손주까지 끼고 사려니 힘들다고 하고 시동생은 돈 벌어보겠다고 나가서 몇 달 일도 안 하고 매번 힘들다고 그만두고 와서 동서와 매일 싸워대니 남편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언제까지 도와주려고. 앞으로 조카도 계속 크고 시부모님 댁에서 독립도 해야 하는데 동서랑 서방님이랑 둘 다 자립은 해야지. 평생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당신 말대로 자립시켜야지. 안 그래도 우리 회사 1층 로비에 커피숍이나 둘이 해보라고 할 생각이었어. 남편은 안 그래도 시동생에게 1층 로비에 커피숍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설 수 없었어요.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지금까지 남편이 혼자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쓰는 건데 이제 막 결혼한 제가 참견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저를 견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집안의 가장으로서 시댁 식구들 모두 책임지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남편이 변할까봐 신경 쓰이는 것 같았죠. 사실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 남편과 저와의 결혼을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참하고 너무 예쁘다. 암튼 내 아들이지만 여자 얼굴 너무 밝힌다니까. 결혼해봐야 여자 얼굴 예쁜 거 고작 3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포기를 못해요. 그래도 작년에 데려왔던 그 아가씨보다는 더 참하네. 작년에 데려온 아가씨는 얼굴만 예쁘지 형 성질이 못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아들이 못 참고 헤어졌잖아.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예비 형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형수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원래 이렇게 겉과 속이 똑같고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원래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 가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 건가요? 저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동생은 그런 시부모님이 순수하신 거라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신다는 거니까 저야 기분 좋죠 뭐.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가지고 나온 동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당신도 참. 아주버님이 학벌되지 능력되지 돈 많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말 안 해도 예쁜 여자들이 줄 서는 게 당연하지. 내가 시아주버님 정도 능력되면 절대 평범한 여자 안 만나. 연예인이나 모델 같은 여자들 만나지.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말이 맞다. 우리 장남 정도면 재벌집 딸내미도 걸뜬하지. 하긴 우리 장남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텐데 벌써 장가 보내는 게 맞나 몰라. 암튼 아가씨 이름이 주애라고 했나? 아가씨는 우리 아들 잡았으니 땡 잡은 거야. 순간 너무 황당해서 머리까지 다 화끈거렸지만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제가 참아야죠.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이후 남편은 점점 더 잘 나갔어요. 투자해서 상장했던 회사가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남편이 아예 새롭게 게임 회사를 차렸어요. 게임 회사를 차린 지 3년 만에 남편은 회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걸로도 모자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잘 나가는 회사 대표의 사모님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잘 나가니 저도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저는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었던 게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마냥 쉽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도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해서 다녔어요. 주변에서는 물론 심지어 남편까지도 다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 덕에 하루아침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고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아서 제가 번 돈으로 친정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되니 더는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시댁 식구들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이나 동서까지 만날 때마다 괜한 일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에 잠깐 갔는데 신은 양말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아침에 신고 나갈 때는 분명 멀쩡했을 텐데 워낙 바쁘게 일하다 보니 구멍이 난 줄도 몰랐던 거죠. 저와 남편은 남편 양말을 보자마자 크크 웃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셨어요. 우리 장남이 어떤 장남인데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게 하니? 여자가 일한다고 괜히 나대면서 돌아다니니 남편 내조나 제대로 하겠어? 아버지, 제 양말 좀 구멍난 거 가지고 왜 괜히 이 사람을 잡고 그래요? 아들,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냥 보통 사람이니? 그 큰 회사 운영하는 대표인데 양말이 아니라 이에 낀 고춧가루라도 다 마누라가 챙겨줘야지. 우리 아들 보는 년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저 없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셨어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이 사람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항상 제 편이라는 겁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에게 드리는 비용에 대해 제가 일절 간섭하지 않는 대신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형, 아무리 형수한테 꽉 잡혀 살아도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너야말로 형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리고 형 일에 신경 쓸 겨를 있으면 카페 일이나 잘해. 매일 1층 카페 내려갈 때마다 너는 보이지 않고 재수 씨만 있더라. 너는 도대체 일 안 하고 어디를 써다니는 거냐? 에이, 또, 잔소리. 그깟 카페 자리 좀 내줬다고 맨날 잔소리 해야겠어? 어차피 장사도 잘 안 돼서 애들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장이라는 놈이 가게에 붙어서 노력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지. 너야말로 재수씨한테 다 맡겨놓고 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 이 사람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카페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저나 이 사람이나 장사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남편이랑 시동생은 큰 소리까지 내면서 다퉜습니다. 그 와중에 동사는 시동생 편을 들며 카페가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가게를 하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얄미웠어요. 남편은 크게 생각해서 1층 카페 자리까지 내준 건데 동서랑 시동생은 일하기 싫어서 매일 징징거렸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속이 뻔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도 남편에게 생활비 편하게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와 카페 차려졌다고 생활비도 못 받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벌이가 신통치 않은 거죠. 이놈들이 그만 못해? 아무리 대가리들이 컸어도 어디 감히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큰 소리를 내고 싸워?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여자가 잘못 들어왔으니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결국은 또 제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제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 씌웠죠. 갑자기 거기서 여자 얘기가 왜 나와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제 편을 들면 들수록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은 저에게 반감을 가졌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도 확실히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챙기는 일이 줄기는 줄었으니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시댁을 챙기는 일이 줄어든 게 꼭 저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돈이 회사에 묶이게 되니 마음대로 가족들에게 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무식한 시댁 가족들은 무조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웬만해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자꾸만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겨봐야 제일 힘든 건 남편이니까요. 밖에 일만으로도 남편은 항상 바쁘고 힘들어하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를 며느리로서 살갑게 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저는 죄인이었어요. 큰애 너 설마 우리 아들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애가 안 생길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송구스러워서 하늘 날아가서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저랑 진표씨는 그냥 아이 없이 살기로 했어요. 모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길게 이야기해봐야 저에게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더 나았어요. 아주버님이 우리 진영이랑 수영이 예뻐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참 안쓰러워요. 조카도 저렇게 예뻐하시는데 본인 자식 생기면 얼마나 예뻐하실까 싶어서요. 결혼한 세월이 길다고 해도 시부모님의 구박은 언제나 힘들고 지치는데 그 와중에 동서는 항상 나서서 한수를 더 떴어요. 그 모습이 시부모님보다 더 얄미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힘들어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저나 친정에 참 잘했어요. 결혼한 이후 남편은 일도 바쁘고 자기 집 일만으로도 정신 없었을 텐데 저희 친정까지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 사시는 걸 보더니 마음이 쓰였는지 결혼 준비하시라고 먼저 부모님께 따로 돈을 챙겨드렸나 보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결혼 후에도 친정에 가기만 하면 용돈 하시라고 두둑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다 제 동생도 좋은 자리에 취직까지 시켜주고 동생이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 구해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이 무례하고 시동생이랑 동서가 정신이 좀 나갔어도 제가 참고 살아야죠.
매일 참아야지 참아야지 다짐을 하다가도 한 번씩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거실이며 방에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무서워서 거실로 가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둑이라도 든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집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서와 조카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턱하니 누워있는 동서를 보고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저를 보고도 동서와 조카들은 너무 태연했어요. 동서,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거실이랑 방에 불이 다 켜져 있길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어머, 도둑이라뇨,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원래 애들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 집에 우리 집처럼 자주 왔다 갔다 했는걸요. 비밀번호도 아주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일이라면 끔찍한 거야 잘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 때나 서로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들은 적 없어서 몰랐네. 서로 자주 왕래하고 지내면 좋지. 근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요. 그냥 어머니께서 김치 담그셨길래 아주버님 좋아하시니까 냉장고에 넣어드리려고 온 거죠. 근데 아주버님은 늦으세요? 명분은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그셔서 동서가 우리 집에 가져다 주러 왔다는데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한참을 안 가고 서성했어요. 자꾸만 남편이 언제 오는지 묻는 게 아무래도 남편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던 조카가 기다려 지쳤는지 동서에게 투정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 큰아빠 언제 와? 나 내일까지 대회 신청비 내야 되는데 돈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큰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주시지. 걱정하지 마. 조카의 말에 동서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급하게 가보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동서, 진표 씨가 진영이 골프 지원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애가 큰아빠를 무슨 은행처럼 말을 해. 저런 건 동서가 잘 알아듣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서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큰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의 대답이 기가 찼습니다. 형님이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나 본데 진영이는 그냥 큰아빠랑 워낙 가깝고 친해서 허물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진영이가 큰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은행 취급을 하겠어요? 동서는 오히려 저에게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고 훈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서나 시동생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더군요. 시댁에서의 제 위치가 그랬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동서의 어이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본인 집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당연하게 남편을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바로 몇 년 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카가 골프를 해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시동생이랑 동서는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들 애가 골프를 하고 싶어하고 재능이 있다는 말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남편한테 돈을 받아 골프를 시켰어요. 남편도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 조카가 골프 선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크게 성과도 없는 아이에게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동서랑 시동생은 호화롭게 운동을 시켰어요. 옆에서 보면 저야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기 조카가 예뻐서 하는 일이니 저로서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었어요. 젊어서도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만 시동생은 50이 다 돼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시동생이 하는 일 없이 조카만 따라다니면서 매니저를 해요. 대부분 자식이 골프를 하면 아빠가 매니저로 따라다니는 게 흔한 일인가 보더라고요. 조카와 함께 골프를 하는 친구들의 아빠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시동생이 남편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나 봐요. 애들 골프 연습 시켜두고 아빠들끼리 소소하게 골프 내기를 쳤는데 그때마다 시동생이 져서 여기저기 돈을 꿔서 내기 골프를 쳐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이 점점 커지니 아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시동생이랑 조카가 곤란하게 됐나 봐요. 그 일을 가지고 동서가 쪼르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주머님, 저 정말 애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돈 한 푼 안 벌고 애 뒤만 졸졸 쫓아다니기로 했으면 매니저 일이나 잘할 것이지. 여기저기 내기 골프 치면서 돈까지 빌려서 아들 망신이나 시키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니까요. 시동생은 그나마 하던 카페 일도 안 하고 조카만 따라다녔어요. 카페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와중에 시동생이 나가서 사고까지 치고 다니니 동서도 힘들만 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동서를 안쓰러워했어요. 제가 재수씨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준표 그 자식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지. 제가 준표 만나서 따끔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재수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아주버님. 정말 아주버님 안 계셨으면 저랑 애들은 아마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애들 아빠가 빚진 것만 좀 도와주세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짜증이 나서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동서, 여기가 은행도 아니고 매번 돈 문제 생길 때마다 여기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떡해. 동서 상황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서방님이 실수했으면 둘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아무리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시댁에서는 가장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동서랑 시동생한테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당연하게 제 남편이 해결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말에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무리 형님이 이 집 안주인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이랑 아주머님 사이의 관계도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연기를 하더니만 제 말 한마디에 혹여나 본인의 계획이 어그러질까 미간을 잔뜩 구기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때가 이미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됐을 때예요. 시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을 때였죠. 아무리 저와 동서가 지난 세월 동안 남보다 못한 관계로 대면대면 살았다고 해도 시댁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우며 지냈는데 이제와 제가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우리 가족 어쩌고 하면서 저만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그만해. 재수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까지 찾아와서 이러겠어. 내가 그동안 회사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 조카들이고 재수씨고 신경을 못 썼어요. 준표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재수씨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가는 세월은 못 잡는다더니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든 제 편을 들어주더니 남편도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지 자기 핏줄을 더 챙기더군요. 그전에는 시동생이 사고를 치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나이 먹은 동생이 아직도 자리 못 잡고 방황하고 다니는 게 안쓰럽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자식도 없으니 시동생이랑 동서네를 자식처럼 챙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부부에게 제가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 짧아도 너무 짧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게 미안하다며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식당을 예약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남편의 전화는 오지 않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진표 씨 보호자분 되시죠? 현재 이진표 씨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계십니다. 바로 병원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 교통사고라고 해서 그냥 좀 남편이 다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은 중앙선 침번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저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저는 49제를 지낼 때까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보려고 해도 텅 빈 침대만 보면 눈물이 절로 흘렀어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남편을 생각하고 아끼는 줄은 몰랐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비로소 남편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크고 독립해서 앞으로 남편과 오순도순 노후를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남편이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동서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주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라떼와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형님, 혼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명색이 하나뿐인 동서인데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거 형님이 좋아하는 라떼랑 케이크니까 드시고 힘 좀 내세요. 아, 그리고 형님 드시라고 제가 사골도 끓여왔는데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먼저 커피 드시고 계세요. 동서는 어울리지 않게 저를 주겠다고 반찬이랑 사골까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방으로 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는 어딘가 신나 보였어요. 남편이 죽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겠다고 온 것 치고는 발걸음도 가볍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번에 우리 진영이 대회에서 상 받은 거 아시죠? 애가 재능은 있기는 한데 자꾸 큰 대회만 나가면 실수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지 애들이 다 착하고 성실해서 그 맛에 산다니까요. 형님도 자식 하나만 딱 있으면 지금 그렇게 힘드시진 않을 텐데. 원래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는 게 옆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허전하고. 역시나 동서였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헛소리를 해대니 또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진영이 잘한다고 하니 다행이네. 남편도 하늘에서 뿌듯해할 거야. 근데 자랑 다 끝났으면 그만 가봐. 내가 오늘은 영 힘이 없는 게 동서 자랑 받아줄 기분이 아니네. 어머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자랑하러 온 건 절대 아니고 형님 어떻게 위로해줘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도 아시죠? 저 푼쓴 거. 커피 얼른 드세요. 케이크도 좀 드시고요. 기껏 위로해주겠다고 와서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실실 웃어대는 꼴이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던 저는 동서가 가져온 케이크와 커피도 이상하게 찝찝했습니다. 평소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입에 가져갈 만큼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도무지 식욕이 생기질 않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먹고 싶지 않아 동서 앞에 있던 컵과 제 컵을 바꿨습니다. 동서는 라떼를 절반이나 먹었길래 제 것까지 더 먹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돌아온 동서가 제가 바꿔놓은 라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그대로 바닥에 쿵 소리를 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를 흔들다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를 타고 곧장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동서 상태를 보고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신 건가요? 위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치사량 수준이라고요. 동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서 바로 장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컵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동서가 마신 커피를 제가 마시게 돼서 응급실 침대에 눕게 되는 건 동서가 아니라 제가 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와 동서가 먹다 남긴 컵을 경찰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며칠 뒤 동서가 퇴원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데리러 병원까지 갔습니다. 동서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애들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형님이 힘들게 뭐하러 오셨어요? 병실에 나타난 저를 보고 동서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했죠. 그래도 인간이라면 응당 그래야 맞죠. 서방님 동서 데리러 안 와.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거든. 제 말에 동서는 토끼눈이 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 모습이 가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다 나더군요. 왜는 왜야. 나랑 같이 경찰들이 동서 데리러 왔으니까 그렇지. 동서는 이제 영영 그 집으로 못 돌아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 생각해.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감옥에 왜 가? 오수영 씨는 이진표 씨의 죽음에 대한 혐의와 김주혜 씨에 대한 모실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죽이긴 누굴 죽였다 그래? 이거 놓으라고! 동서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증거 가지고 오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동서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딱 잡아댔대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 부검을 했어요. 평소 남편은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남편의 몸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처음엔 경찰이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나 되는 자산가이다 보니 이런 경우 가족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당시 남편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는 일반적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이 아니라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이었어요. 근데 저나 남편의 의료기록에서 처방 기록이 나오지 않아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남편이 출장을 일주일이나 다녀온 이유라 저와 남편은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혐의점이 없었고 저는 특별한 증거가 더 나오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난 뒤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날 오전에 조카와 통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던 일이라 이상해서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사건 당일을 확인한 결과 조카가 골프대회 중이라 응원차 서로 통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조카가 대회에 나간 것도 사실이었고 평소 남편이 조카라면 끔찍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경찰이나 전화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구해 먹었을 리 없고 누군가 먹이려고 작정을 했다면 사건 전날이든 당일이든 무슨 수를 써서든 연락을 해왔을 텐데 남편의 핸드폰에는 조카와의 통화 말고는 누구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저를 찾아온 동서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커피를 먹고 쓰러지자 그 순간 확신이 들더군요. 아, 인연이구나. 인연이 나 남편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구나.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병원에 입원한 동서를 두고 저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남아있는 수면제 성분이 남편을 죽인 그 수면제와 같은 약인지부터 조사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두 약은 성분이 일치했어요.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동서가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의료 기록에는 전혀 수면제를 처방한 기록이 없었어요. 저는 답답해서 곧바로 다시 동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붙들고 흔들어서라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수면제는 동서가 아니라 시동생이 처방받은 양이었습니다. 동서 상태가 좋지 않아 보호자가 병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병실 앞에 앉아있던 시동생에게 제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제 말에 시동생이 눈이 동그래지며 그게 사실이냐고 되묻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 수면제 제가 먹던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안 먹어도 된다고 우겼는데도 애들 엄마가 사람 환자 취급하면서 꼭 먹여야 한다고 우겨서 처방받았거든요. 그랬습니다. 이제야 막막했던 퍼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흔히 수면제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불안증을 앓을 때 처방받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이 몇 년 전부터 도박 중독으로 치료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치료센터를 안 가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가긴 했는데 동서가 자꾸만 본인을 환자 취급하며 병원에 가둬두려고 하고 이상한 약도 자꾸 먹으라고 해서 결국은 얼마 전에 안 다니겠다고 병원을 뛰쳐나왔대요. 그랬으니 안 먹은 약도 집에 많을 거랍니다. 그럼 애들 엄마가 일부러 형을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형은 교통사고라면서요. 남편이 죽었을 때 저도 워낙 정신이 없기도 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가족들에겐 단순 교통사고라고 대충 이야기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가족 모두 혼란스러웠거든요. 제 말에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표씨 죽은 날 오전에 진영이랑 경기 있다고 통화했다던데 혹시 그날 서방님이랑 진영이랑 같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조사 때야 남편이 조카에게 경기 잘하라고 통화한 게 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저로서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치료받으러 센터에 입원했을 테라 진영이 경기 애들 엄마가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에 형 사고 이야기 듣고 놀라서 바로 센터에서 병원으로 간 거라 똑똑히 기억해요. 그제야 안 사실인데 남편이 죽은 날 조카와 함께 경기장에 있었던 건 시동생이 아니라 동서였대요. 그제야 다시 그날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의 몸에서 나온 성분과 커피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이 같다는 것과 시동생의 증언으로 늦은 밤부터 다음 날까지 경찰들이 힘써준 덕분에 동서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사고 당일 묵었던 호텔에서 조카의 골프대회가 있었더라고요.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조카와 통화를 하며 골프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입구에서 급하게 달려오던 동서와 마주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서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운전석에 있던 남편에게 건네는 모습이 찍혔어요.
화면 속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 죽은 남편이 불쌍했고 저런 년이 사람은 맞나 싶어서요. 그렇게 된 일입니다. 며칠 사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을 대동하고 제가 동서를 잡으러 간 거예요. 워낙 증거가 확실했지만 동서의 증언이 필요했던 경찰은 동서를 신문했어요.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마침 아주버님이 이 대회하는 리조트에 계신다고 해서 잠깐 봤던 기억은 나요. 서울까지 혼자 운전해서 가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먹으려고 했던 음료수도 드리기도 했고요. 그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는지 증거 있어요? 제가 수면제 넣었다는 증거 있냐고요. 그리고 제가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아주버님을 죽여요. 아주버님 안 계시면 저랑 제 아들은 낙동강 오리알인데. 동서는 자신에게 남편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저는 동서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진표 씨가 사망한 후 조카한테 상속된 재산이 꽤 많던데요. 남편이 죽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둔 유언장에는 저 외에도 조카에게 남긴 재산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남편은 자식이 없다 보니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조카가 골프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밀어주겠다고 하더니만 조카 앞으로 건물을 남겨뒀더라고요. 그거야! 아주버님 워낙 우리 아들을 예뻐해서 남겨주신 거죠.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애 앞으로 상속되어 있다는 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니까요?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잡아대던 동서는 남편 담당 변호사의 등장에 결국은 당황해서 꾹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사망 시 조카에게 상속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처제인 오수영 씨에게 전달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대표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돈에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하고 나서 기록을 남겨주지 않았을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동서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내뒀습니다. 동서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상속을 노리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혐의가 입증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평생 하는 일도 없이 매일 놀고 먹기만 하지. 커피숍은 말이 좋아 커피숍이지 하면 할수록 매일 적자지. 거기다가 애는 골프하겠다고 들어가는 돈이 수백씩 깨지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수면제를 먹여?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인간이면 그런 짓까지 하는 거야? 저라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유언장 이야기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아주버님께 찾아가서 어차피 죽으면 줄 재산 미리 좀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애한테 들어가는 지원금도 애 컸다고 점점 줄이고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한참 사춘기인데 엄마가 감옥 간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판사님 제발 좀 봐주세요. 동서는 끝까지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질이 워낙 불량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돈에 눈이 멀어 형을 죽인 아내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카에게 상속된 재산을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시동생도 당연히 저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벌인 짓이야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지만 시동생과 조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이 살아생전 조카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제가 가장 잘 아는데 그 어미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빼앗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동서가 저지른 잘못이라도 이미 상속된 재산이니 조카와 시동생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곳에 알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도 남편은 조카가 골프로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서 때문에 남편도 가정도 모두 다 잃었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뺏는 게 맞는 걸까요? 저야 운이 좋게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평생 쓰고 죽어도 남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돈에는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야 자식도 없으니 죽으면 남겨줄 가족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혼자서 잘 헤쳐나가라고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제 막장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마냥 여러 지점을 옮겨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느덧 중년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분들이 계셨으면 해요. 저는 꽤 평범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커다란 비극이 닥쳤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모처럼 평일에 함께 시간을 내서 두 분이 놀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현장에서 크게 다친 부모님께서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는데요. 저하고 언니는 그때 두 손을 맞잡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두 분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존재도 모르는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실려오신 지 딱 일주일 만에 아빠는 돌아가셨죠. 그때 언니가 고등학생,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저희가 장례 절차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알겠나요? 아무것도 몰랐죠. 게다가 경황까지 없던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별로 친인척들과 왕래가 저희 가족은 없었습니다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저희 자매는 그걸 감사하게 여기며 엄마의 회복을 빌었죠. 엄마만이라도 제발 살아달라고 울며 빌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지 17일 뒤에 엄마 역시도 돌아가셨어요. 저의 자매는 한순간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고아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치러진 엄마의 장례. 역시 슬픔 속에서 찾아주시고 도움 주신 친인척 분들 덕분에 엄마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고 언니하고 저는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앞으로가 걱정이 됐지만 어른들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 자매의 착각이었습니다. 유경아, 우리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빠하고 엄마 앞으로 나온 약간의 보험금,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의 조의금까지 모두 다 우리가 빼앗긴 거였어. 언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아빠의 사촌형이라는 분이 큰 고모 안고 우리한테 와서는 그러셨잖아. 아무리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도 제정신 박힌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3일장을 치러줘야 맞는 거라고. 그런 것도 안 하면 사람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따랐던 거였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앞으로 들어오는 조의금들을 노린 거였어. 설마 우리 뒤통수 맞고 다 잃은 거야? 어떻게 어른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에 남은 재산은 우선 청구된 병원비하고 장례식장 3일장으로 진행한 그 비용,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언니가 말을 맺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로 저희 자매는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어른이 저희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일찍 돌아가셨던 외할머니의 바로 아래 동생이신 저희 자매에게는 이모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멀리 사시는 와중에도 저희의 소식을 접하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모 할머니께서도 상황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일전에 큰 수술을 받으신 진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 별로 좋지 못하였고 옛날에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시고는 혼자 살아오셨던 마음의 한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오셔서 속병을 앓고 계셨어요. 지방의 고즈넉한 동네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이모 할머니의 거처로 저희 자매를 옮겨갔죠. 언니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모 할머니,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저희를 보셨던 게 다일 텐데 그럼에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잊지 않고 살게요. 사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저희를 외면하고 뒤통수 치고 모른 척했는데 이모 할머니 혼자 저희를 받아주셨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저희가 절대 말썽 부리는 일 없이 이모 할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살겠습니다. 유정아, 유경아, 너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남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과 함께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은 부자가 거의 없어. 죄다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기에도 벅찬 이들 투성이지.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이 베풀며 살아간단다. 그런 이들이 세상의 구석에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1등 공신인 거야.
나는 너희 자매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게 돼서 내가 무슨 큰 이득을 보기를 바라지 않아. 그저 남에게 온종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인생인 거야. 내 말 꼭 너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거라. 이모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와 함께 자연히 전화까지 하게 되었으니 심적으로 너무 예민한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의 죽음을 이용해 오히려 이득을 보고자 혈안이었던 친인척들을 향한 짙은 중으로 제 눈빛은 매서워진 상태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저를 위해 앞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할 각오를 다진 참이라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언니 역시도 순진무구했던 예전의 눈빛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이모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증오로 가득했던 제 내면은 이모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제가 악한 사람으로 자라나면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전학간 중학교에서 조용한 생활을 얼마간 마치자 금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미묘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인연이라고 정의도 내리지 않았었고 그저 독특한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딘가 굽어 보이는 어깨와 등, 안경을 쓰고 조용한 인상을 가진 그 친구의 이름은 이혜진이었죠. 저는 어느새 혜진이와 친해지게 되었었는데 그건 저희 두 사람이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경아,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하고 언니하고 같이 먹어. 이게 뭐야? 이거 라면이잖아.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는 안성탕면이네. 네 봉지나 주다니. 나한테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거야? 너는? 혜진이 너도 할아버지하고 함께 먹을 게 필요하잖아. 이거 이번에 이웃집에서 라면을 많이 샀다고 우리 집에 나눠준 거야.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동사무소에서 주고 간 식량이 꽤 남아있거든. 할아버지께서 요즘 입맛이 도통 없으신지 드시는 양이 줄어서. 아무튼 우리 집은 이만큼 라면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네가 이거 줬다고 꼭 말씀드릴게. 학교의 사물함 구역에서 몰래 접선하더니 혜진이는 저에게 라면이 든 봉지를 내밀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든 다른 것이든 저희는 종종 서로에게 나누는 걸 했었어요. 마치 저희 집처럼 혜진이도 비슷했습니다. 혜진이는 친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빌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정체불명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도 반지하가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죠. 혜진이의 친부께서는 예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친모께서는 어린 자식을 두고 자주 집을 비우셨는데 기어이 잠적을 해버리셨다네요.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혜진이는 살게 된 곳이었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대요. 건강이 안 좋고 연로하신 친할아버지일지라도 그저 같이 사는 게 소중하다는 혜진이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모 할머니께서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저희 자매가 의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른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렇듯 저희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기에 금세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죠. 서로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해. 언니는 친척들을 아직도 죽도록 원망하고 있고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 그래봤자 어차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본인만 손해인 건데. 너는 언니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그런데 유경아, 사실은 나도 너희 언니하고 비슷해. 겉으로는 덤덤한 척,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착한 손녀인 척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야지만 동정어린 눈길을 더 받을까 봐 그러는 것뿐이야. 사실 나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고 싶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해. 너에 비해서 나는 참 많이 못났지? 저희 자매는 적어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상실한 채로 외롭게 자라온 아이였죠. 그리고 혜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모의 사망 소식을 접했어요.
먼 지역의 원룸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지요. 혜진이가 가진 아픔이 엿보일 때마다 저도 따라서 너무 슬퍼졌어요. 저는 혜진이에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모난 마음을 품게 된 언니는 제가 바로잡을 수 없으니 혜진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모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는 생각 역시도 함께 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혜진이는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고 저와 함께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떨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깨르르 웃음을 자주 터뜨렸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어도 항상 웃던 나날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은 혜진이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의도치 않게 연속으로 벌어진 안 좋은 상황에 떠밀려 온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고 인간 불신에 걸려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친형제들도 그런 금수만도 못한 배반을 했는데 타인은 아예 믿는 신호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언니 그리고 이모 할머니 이렇게 오로지 두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내심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녹이고 제 신뢰를 얻어낸 존재가 바로 혜진이었죠. 혜진아, 우리는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가족이지? 당연하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지. 우리는 동갑이라서 언니 동생 자매는 못하니까 쌍둥이라고 할까? 우리는 쌍둥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가 늘 함께라고 생각하면서 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와 혜진이는 손을 맞잡고 비록 떨어져 지낼지언정 서로를 늘 생각하자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는 다르게 성인이 된 저희 앞에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혜진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좌절했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압류당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원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망한 친모께서 빚을 지신 게 있었는데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난 그 금액이 고스란히 혜진이에게 상속되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독촉장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을 때도 그냥 간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혜진이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고 몇 달 뒤 영면에 드셨습니다. 혜진이가 어느 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유경아, 미안한데 나 하루만 여기서 재워줄 수 있을까? 나 사는 자취방에는 이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당연히 재워줄 수 있지. 누추한 공간이지만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여. 그 사채업자라는 놈들 왜 그렇게 악질이야? 네가 돈을 때마다 내고 있는데도 왜 착실하게 갚는 사람을 이렇게나 괴롭혀? 이제 보니까 돈만 목적인 게 아니라 사람 피말리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족속들 같아. 내가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거지. 힘없이 웃는 혜진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진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좋게 살기로 노력해서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혜진이를 도와줘야 하는지 이 고민이었죠. 그런데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 혜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머뭇거리면서 힘겹게 묻더라고요. 돈 혹시 빌려줄 수 있냐고요. 그 목소리에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베풀고 산다는 이모 할머니의 말씀, 그게 떠올랐고 혜진이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전 재산, 그때까지 모았던 1,000만 원을 모두 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너 이거 네가 가진 돈의 전부잖아. 이렇게 나한테 건네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라면 내가 당장 숨 돌리고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꼭 갚을게. 진심으로 고마워, 유경아. 오는 혜진이를 보며 저는 비록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잘한 결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혜진이가 어서 빨리 상황이 안정됐다는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졌죠. 혜진이가 잠적했다는 가정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년이 지났을 때 혜진이가 머물렀던 곳까지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본 끝에 영영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마 몹쓸 짓을 당한 걸까 싶어서 겁이 났었는데 혜진이가 짐을 다 챙겨서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는 걸 목격한 동네 신문 배달부가 있었어요. 제 돈을 모두 가져간 혜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거예요. 귀한 돈을 다 잃었다는 상실감,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이런 것으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모 할머니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지금 할머니께서 치료비를 걱정하시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어려운 일을 돕고자 했던 너의 마음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힘겹게 남기셨던 이모 할머니께서는 얼마 후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언니와 자주 싸웠고 관계가 조금 틀어져 버렸죠. 세상에 뭐 이따위냐며 욕을 하던 언니는 열심히 살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하더니 웬 한량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저는 조카가 생겼죠. 형부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남자는 처자식 내버려두고 혼자 놀러 다니면서 언니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더니 남의 차를 멋대로 타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의 뒷수습을 언니가 해야만 했죠. 심지어 조카는 뇌 쪽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밝혀져서 나이가 어릴 때 수술을 받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병원의 소견도 받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당장 어디서 난단 말인가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으나 제 코도 석자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앞으로 나만 믿고 너는 따라오면 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해줬던 남자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반대했고 그래서 결혼식도 결국 못 올렸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투룸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저를 동정했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자기가 제 인생의 백마탄 완장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저는 의지했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미천 하나 없는 제가 형부의 비극적인 사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언니, 수술이 필요한 조카, 이런 문제들을 안게 되자 그는 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저를 버렸어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면서 말입니다.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제발 나를 놓아줘. 너같이 불행한 여자하고 살고 싶은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게 할 소리야? 너는 책임감은커녕 의리도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나를 내치고 싶어서 안달난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저는 눈물로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기 위해 제 남은 가족인 언니와 조카를 위해 돈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있던 돈마저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꼬드김에 넘어간 제가 바보였던 것이죠. 달동네 초입에 있는 낡은 집으로 옮겨간 저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며 제 인생의 우울함은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부터 동네에 감자를 파는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종 오는 트럭인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국산 핵감자 한 봉지에 3,000원에 판다는 확송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이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갔는데요. 생각보다 감자 트럭이 집에서 멀리까지 가서는 정차를 한 상태였어요. 꽤 간 다음에 감자 한 봉지를 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죠. 아직 반밖에 안 갔는데 제가 갑자기 길에서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닿을 대로 달아 있었던 슬리퍼의 오른발 쪽이 그때 마침 수명을 다해서 끊어진 거였어요. 발등 위를 덮은 게 사라지니 순식간에 밑창만 남아버렸고 저는 무심코 오른발로 맨 바닥을 디딘 후에 그대로 엎어진 것이었죠. 일련의 과정들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구질구질한 슬리퍼마저 버리지 못하고 신고 있다가 길바닥에서 넘어진 제 처지가 봉지에서 다 쏟아져 나와 제멋대로 땅을 구르고 있는 감자들의 광경이 그냥 그 순간 웃겼던 것 같아요.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웃길까? 내 인생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엎어진 채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땅을 본 채 가만히 앉아 피식피식 웃기만 하던 저는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사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주말 아침이 이러했던 건지 길목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다녀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차라리 다행인지도 몰랐어요. 낡은 슬리퍼가 끊어져서 넘어지고 감자는 죄다 굴러다니고 이딴 초라한 모습 누구에게라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몸을 일으킨 저는 절뚝거리면서 우선 가까이 있는 감자부터 2알 정도 주워 담다가 문득 시야에 들어온 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방향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 쪽이었는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넘어지기 전에는 저런 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확실했죠. 왜냐하면 그 차는 이런 동네에서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착각할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넘어진 뒤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웃고 있을 때 저 차가 나타났다는 건데 주차할 위치가 아니건만 왠지 시동이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와중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저 감자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꽤 멀리까지 굴러갔던 마지막 감자까지 주운 다음 밑창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오른쪽 슬리퍼를 챙기려고 넘어진 지점으로 다시 갔죠. 한숨을 쉬며 망가진 슬리퍼를 주우려는데 그제서야 저는 제 곁에 누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계속 바닥에 있는 감자들만 살피느라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지 않았다는 점을 그제야 상기하고 소스라쳐서 그 사람을 쳐다봤죠. 제 또래의 여자 깔끔한 차림새는 어딘가 묘한 여유가 풍겼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여자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대가 놀랍게도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왔습니다. 슬리퍼 망가져서 어떡해?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슬리퍼 망가지고 넘어지고 감자는 나뒹굴고 여기까지만 해도 짜증나는데 웬 이상한 사람까지 맞닥뜨리다니 일진 한번 사나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한쪽 발만 왼발이라서 묘하게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의 옆을 지나쳐서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왼쪽 슬리퍼도 거의 다 끊어져서 발등 부분이 덜렁덜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완전히 다 끊어질 게 뻔했어요. 걸음을 멈춘 채가 망연자실하게 제 발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경아, 내가 집까지 태워줄게. 내 차 타고 가. 바로 여기 근처 맞지? 뒤에서 들린 음성에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불린 저의 이름. 그걸 들은 순간 저는 저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나 버렸습니다. 간신히 다시 감자가 든 봉지를 손에서 놓치지 않은 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왜 바로 못 알아봤을까? 그게 신기한 한편 어쩌면 곧장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할 만큼 과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세련되어지고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 혜진이었습니다. 저의 피와 같았고 살과 같았던 소중한 1,000만 원을 바꿔서 잠적해버렸던, 그러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경악과 분노와 당혹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혜진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를 보러 왔어. 드디어 너를 내가 찾아왔어. 근데 알아낸 집 주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바닥에 엎어진 사람이 보이는 거야. 엎어진 모습만 봤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 신기한 일이 많지 너인 걸 바로 알아보겠더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은인이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나 봐. 어쩌면 하늘에서 알려준 것일 수도 있어. 너의 신발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차를 멈추고 너를 집까지 태워줘야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계시를 준 건가 봐. 야, 너 진짜 혜진이야? 혜진이 맞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나? 내가 그동안 네 원망을 얼마나 하면서 속이 문드러졌는지 네가 알기나 해? 저를 향한 혜진의 말을 듣고 나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졌습니다. 심장이 말도 못하게 세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지고 싶었으나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지금 당장 혜진이에게 이를 갈며 말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너 그렇게 사라지고 처음 1년 정도는 나 솔직히 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어. 안 좋은 일이 너한테 생겼을까봐 그거 걱정하며 지냈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됐는 줄 알아? 너 같은 것한테 속아서 마음 주고 정 주고 믿음까지 다 줘버린 그런 내 자신이 천하의 바보 같더라.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만 들면서 자기 혐오를 하게 되더라. 최근 2년 정도는 네 생각 안 했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소식조차 없는 너 따위 생각 안 하려고 했어. 너를 떠올리면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분노로 꼭 생각이 끝나버려서 네 생각 아예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은 너 아니어도 죽도록 힘드니까. 너한테 배신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정말 미치게 힘드니까. 그래서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대?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네가 말해줘봐. 네 뺨부터 후려칠까? 아니면 돈 내놓으라고 멱살부터 잡고 흔들까? 뭐부터 하면 좋겠는지 네가 어디 의견 좀 줘봐. 미안해 유경아, 정말로 미안해. 그 어떤 변명으로도 네가 받았을 상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네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10년이 넘어가는 지난 세월 네가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미안하다고 이 사과만큼은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 혜진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허리까지 깊숙이 숙여 보였어요. 그 숙인 몸이 흐느낌에 맞춰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이 내리기 힘든 감정이 밀려들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 와중에 들고 있는 무거운 감자 봉지를 고쳐주며 휘청거렸고, 그런 저희 등에 차체가 닿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고급 외제차, 이제 보니까 혜진의 것이었죠. 그 점을 인지한 뒤에야 저는 혜진이가 예전보다 사람의 외양부터가 아주 럭셔리하게 탈바꿈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입은 옷은 간편한 차림새였지만 그럼에도 소재라든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아우라 같은 것이 과거와는 편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바로 혜진이를 못 알아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본디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라는 건 바뀌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혜진이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마치고 저는 현기증에 몸을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러자 놀란 혜진이가 성큼 다가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혜진이는 저를 자기 차에 태웠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제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하게 물어볼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오래된 빌라 앞에서 차가 멈춰서자 저는 내릴 생각은 않고 그대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뒤통수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서 도망간 뒤로 어떻게 살았어? 뭐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로또 당첨된 걸로는 이렇게 살기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자 아직 눈물 젖은 얼굴로 혜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미소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 미소를 보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몽롱하게 들떠있던 정신이 조금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왜 웃어? 내가 질문을 했다는 게 웃겨? 나 사는 꼴 네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사는 주제 잘 살게 된 너에 대해 물어보니까 웃음니? 아니, 그래서 웃은 거 아니야. 고마워서 웃었어. 나에 대해 물어봐 줬다는 건 네가 나를 궁금해한다는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나는 그간 일본에서도 살았고 싱가포르에서도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2달이 다 되어가. 예전 그때에는 너에게 내가 멀리 떠날 거라고 차마 밝히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아주 질 나쁜 사채업자 조직이 내 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고 감시망을 피해서 단 한 번의 완벽한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에게 갈 수도 단서를 남겨줄 수도 없었어. 혜진이는 차분하게 당시의 행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애를 썼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졌지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혜진이는 가진 수를 다 써서 사채를 갚으려고 했지만 악질인 그놈들은 야비하게도 금액이 틀렸다는 궤변으로 혜진이를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혜진이를 사채의 굴레 속에서 가둬놓을 작정이었겠죠. 그러다가 그 사채업자들이 새로운 조직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혜진이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 목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었고 자기와 연관된 주변 이들에 대한 걱정까지 같이 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바로 저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혜진이는 직장에서 만났던 분인 일본으로 취업 연결이 되어 떠났었던 사실을 떠올리자마자 몰래 출국할 작정부터 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하죠. 그때 혜진이가 그랬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티를 안 내고 일상을 사는 척하다가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는 계획을 성공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채업자 그 악마들을 피해 일본으로 가는 것에 성공한 혜진이는 그럼에도 한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고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찾았죠. 직장에서 만났던 인연이 어디 회사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 정도는 기업명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자리 잡고 사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동안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한국에 연락해볼 엄두를 못 냈다네요.
제 생각을 매일 하긴 했으나 연락하는 건 꿈도 못 꿨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피해를 입게 될까봐 망상처럼 번진 걱정으로 연락도 못한 채로 자기와 저의 인연이 끊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원래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건 공부머리하고는 다른 거였죠. 저는 학창시절에 종종 혜진이가 만약 지독히도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물이 됐을 거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쓸데없이 품었던 가정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네 도망은 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 혜진이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기회라는 것들이 혜진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격 대비 좋은 품질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아직 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자국민들만 아름아름 잘 쓰고 있는 제품들, 바로 이런 것들을 혜진이는 깐깐한 눈으로 보고 선정하여 수출품으로 지목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야흐로 인터넷 쇼핑의 시대가 열린 시기였고 혜진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운 성공의 길이 눈앞에 쫙 펼쳐졌다고 혜진이는 그렇게 회상했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레 다른 돈이 생각나더라. 네가 내어준 그 1,000만 원. 그리고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이 나에게 사기를 쳐대며 영원히 다 갚을 수 없을 것처럼 꾸며냈던 그 돈까지. 그래서 나는 그 사채업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때가 내가 잠적한 지 3년이 훌쩍 넘어 4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지. 그 악질 조직이 와해되고 있던 것 같더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이 전부 사라지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도 없이 사라진 지 6년을 채웠을 때 그것들은 인과응보를 받았는지 자멸해서 조직이 무너진 후였으나 나는 어쩐지 너에게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부족한 스스로를 외면해왔을 뿐이라고. 그때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나는 고민하다가 그 길로 가게 되었어. 해외 체류가 계속되었고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완벽하게 성공을 거둬서 네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많이 못났지. 너라면 분명히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여겼었어. 네가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 너를 찾아왔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 진짜 부질없게 느껴진다. 내가 그때 너에게 느낀 배신감은 그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힘들게 살지만은 않았어. 행복했을 때도 많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인생에서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때 하필 네가 나타나 버렸네. 유경아, 너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겪든 그 점은 변하지 않나 봐. 너는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모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기세가 수그러든 것 같으니까 용서받고 싶은 욕심이라도 들었어? 나 좋은 사람 아니고 잘만 모질게 구는 사람이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아니, 그거 알아, 유경아? 너 나를 원망하는 말은 많이 쏟아내면서도 내 긴긴 이야기 들어주면서도 너 아직까지 나한테 그 돈 달라는 말 안 했다? 너에게 피 같고 살 같았던 그 귀중한 돈 1,000만 원 그거 내놓으라는 말조차 너는 아직 하지 않았잖아. 혜진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한 번 눈물이 터지고 나자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버린 것처럼 그 이후로 눈물이 끊임없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런 저를 보면서 혜진이도 울고 저를 달래주기 위해 혜진이가 내민 손을 제가 정신없이 우는 와중에 무심코 맞잡아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어떤 신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손을 꽉 맞잡은 채로 엉엉 크게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옛날 학창시절에 저희로 돌아간 것만 같았네요. 울면서 뭐라고 말을 했었던 건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혜진이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 했었고 저는 혜진이에게 무사히 잘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서로가 크게 울고 난 다음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혜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나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제대로 은혜를 갚을게. 나만 믿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사실은 근사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 혜진이가 이런 고급 외제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제 내면은 어쩔 수 없는 기대감으로 차 있었다는 점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 귀중한 돈 1,00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었고요. 하지만 설마 혜진이가 그 정도로 저에게 베풀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다시 재회한 그날에 곧장 혜진이는 저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줬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하루 뒤였어요. 너 이 돈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게 더 얼마야? 나는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접해본 적이 없게 얼마인지 가늠도 안 와. 5,000만 원이야. 유경이 너 지금 조카가 많이 아프잖아.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 알고 있어. 부디 요긴하게 잘 써줬으면 좋겠다. 내 하나뿐인 조카가 많이 아픈 거 맞는데 그건 맞지만 갑자기 이렇게 웬 5,000만 원을 나한테 주니까 생각도 못했던지라 너무 당황스럽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유경아, 그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언니분께 드리는 셈이니까 무조건 바로 수술비에 써줬으면 해. 그리고 너 은행 이자만 알고 사채 이자는 모르나 봐? 그쪽 세계 이자로 따지면 나는 너에게 1,000만 원을 빚졌었으니까 지금 고작 이것 가지고는 다 갚았다고 손을 털 수도 없어. 너스레를 떠는 혜진이를 보면서 저는 그저 멍하게 헛웃음만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지난 세월 동안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혜진이가 나타나서 제 돈을 갚아주고 조카 수술비까지 해결해주다니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감자를 사러 갔다가 사실은 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지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서 이런 꿈을 머릿속으로 꾸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게 현실일 수가 있어? 저는 오죽하면 현실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었던 나날을 지나온 뒤였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행운이 도래했다는 걸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찾아가서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혜진이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에게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제가 따로 만나자고 얼른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만난 자리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답니다. 우선 혜진이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명품 쇼핑백들이었어요. 3개였는데 3개 다 신발들이었습니다. 2개는 슬리퍼처럼 뒤가 뚫려있는 신기한 운동화였고 나머지 1개는 굽이 낮아서 편하고 예쁜 구두였죠. 내가 이런 세계를 체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게 얼마인지까지 모르는 건 아니야. 3개 합쳐서 중고차 한 대 가격은 나올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나 주려고 사온 거야? 그날 네가 슬리퍼가 망가져서 길에 넘어져 있는 걸 보고 꼭 신발을 사주고 싶었어. 새로 나왔다는 최고 신상으로만 사왔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마음에 들고 자시고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덕분에 우리 언니도 조카도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런 선물까지 받으려니까. 너는 그때 1,000만 원이 네 전재산이나 다름없었잖아. 숫자를 떠나서 전재산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 그건 진짜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직 네가 베푼 것에 비하자면 한참 멀었어. 나도 오늘 마침 너에게 따로 할 말도 있어서 꼭 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다. 유경아, 너 혹시 가게 운영해볼 생각 없어? 너 예전에 아기자기한 카페 가는 거 좋아했잖아. 돈만 있으면 매일 가고 싶다고도 했었지. 지금은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많아진 카페들 한 곳 정도는 네가 주인으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라고? 가게 운영? 카페 주인?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하나부터 10까지에 직접 관여해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만 고용해서 네가 사장 직책만 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어느 쪽이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너만의 사업장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라니까 나는 꼭 너에게 뭔가를 하나 차려주고 싶어. 그걸로 네가 고정적인 수입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냈으면 해. 나한테 네가 그런 걸 차려주겠다고? 너무 엄청난 내용을 들었더니 나 지금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기가 막혀서 우선은 말을 돌렸지만 혜진이는 무척 단호했어요.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지난 세월 타고난 사업가의 눈을 키운 혜진이는 저를 다시 만나자마자 그런 걸 구상해 놨던 거예요. 제가 업장에 신경을 안 써도 꾸준히 가게가 돌아가고 수입이 들어오는 머릿속에 그런 걸 그려놨더군요.
결국 저는 휩쓸려 가듯이 혜진이가 차려준 카페의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든 셈이었죠. 전문 인력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초짜인 제가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덕분에 저는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전세로 저에게 집을 구해다 줬어요. 제가 집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의 사색이 되어서 거절을 했었는데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년 뒤에 그 전세금을 어차피 자기가 회수해 가는 거니까 그 기간 안에만 살아달라고 혜진이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광활한 빌라촌 동네를 떠나서 생활권이 무척 좋은 동네에 멋들어진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사도 하고 카페 사장도 되고 건강해진 조카를 데리고 나들이도 다니니까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갈라선 걸 후회해.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간만에 멋대로 연락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헛소리야? 이혼하고 갈라섰다기보다는 네가 일방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었지.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새장가 들어서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수작을 부려도 괜찮은 거야? 네 와이프 귀에 들어가도록 그럼 내가 입 좀 나불거려도 되는 거지? 네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안 돼. 제발 말하지 말아줘.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재혼이었고 임신이어서 워낙 심란하게 지내고 있었더니 너에게 흔들렸나 봐. 변명도 어쩜 그렇게 구질구질해? 원하지 않았던 재혼, 임신? 너 정말 남자 망신 다 시키는구나. 2번 이혼 겪고 싶지 않으면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살아. 내가 언제든 네 와이프한테 너의 만행을 귀띔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 전 남편의 기가 죽어서 허겁지겁 저에게 사과를 늘어놓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건너 지인을 통해서 나중에 듣자 하니 자꾸 술자리 같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놓친 걸 후회한다고 눈물 콧물을 흘려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끝까지 별로인 남자였어요. 제가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유롭게 살고 이사간 동네의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혜진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 측에서는 진작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했지만 혜진이는 저에게 빚을 졌던 일을 오롯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저의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난 뒤에야 그것을 확인하고서 결혼식을 올렸던 거였죠. 그것을 알고 혜진이가 저를 늘 중요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진이의 결혼식에서 놀라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혜진이 신랑 측 하객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을 주로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좋은 인재였으며 저보다 4살 연하였고요. 혜진이는 당연히 그 사람과 안면이 있었고 결혼식 뒤풀이에서 저를 그 사람에게 인사시켜 주었어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사람과 따로 밖에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신 건 분명 별것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 눈빛을 빛내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확실히 호감이 깃들어 있었고 저는 굳이 그걸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또한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슬하에 어여쁜 딸 하나 두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중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은 서울에서 지내지만 2달 정도는 필수적으로 미국에 가서 지내는데 남편을 따라서 저하고 딸아이도 주로 미국에 자주 가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꿈만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죠. 제 이야기를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냐면서 그런 표현을 써주네요. 저희 언니도 잘 살고 있고 조카 역시 무척 건강하게 자랐어요. 혜진이는 두말할 것 없이 잘 사고 있는데 저희의 둘도 없는 최고 절친이랍니다. 어쩌면 다시 되찾은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